그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할 때도 렉사일 지수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영어랑 국어, 한국어랑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은 보정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이제 우리도 우리말에 대한 어떤 그런 언어적인 표현의 어려움들을 그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독성 공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제 그 아이들의 책을 그런 수준으로 조금 나눠서 그 이제 아이들이 그 예를 들면 번호 같은 걸 보는 거죠. 뭐 1부터 12 이렇게 있으면 1학년에서 12학년. 근데 1에서 A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면 1학년에서 기억 수준, 니은 수준, 디귿, 리을 수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자기 수준 모르니까 읽어보고 잘 읽힌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찾아서 읽어보고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조금 쉬운 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책을 좀 스스로 골라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교사들도 그런 지수에 맞춰서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학생들 처음 만나면 어떤 수준의 책을 권해줘야 되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런 이게 이제 좀 양적인 기준들이 조금 있으면 그런 좀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을 해줄 때 그렇죠.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독서 역량 평가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요? 역량 평가는인데 렉사일 지수처럼 그 어떤 다양한 서적의 수준을 그 위에 표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수준에 맞는 거를 자기가 읽도록 선택하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아이에게 책을 권장해 줄 때 또는 아이가 서점에 갔을 때 좀 머뭇거림, 약간 너무 많은 책들 앞에서 우리도 사람들도 가면 너무 많은 책들 앞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이제 이주 배경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그런 좀 지원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40~50% 많은 학교, 제가 제일 근무했던 학교 중에 제일 많았던 경우는 60%를 넘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학교의 역할에서 많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고 독서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굉장히 큰 수준 차락, 문해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책을 좀 가깝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데 이제 국어 교과에서만 책 읽기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방과 후에 책 읽기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뭐 다른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책 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책 읽기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이제 국어 교과 안에만 들어와 있어요. 교육과정 안에 읽기, 독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책은 그냥 다 읽잖아요. 어디서나 읽고 과학을 공부할 때도 있고 역사를 공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읽기 교육이나 문해력 교육이나 쓰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국어 교과나 선생님들이 전담하고 가장 전문성을 갖고 하시지만 또 다른 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그런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중등학교 교사들은 이 읽기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과학 선생님,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 심지어 음악 선생님 다 듣고 들어야 돼요. 이 문해력 수업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실 제 아이도 이제 온클 그거를 매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한테 또 뭐 몇 시간 동안 이게 스크린을 눈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또 뭐 해라 이러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좀 함께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집단, 작은 한 4~5명에서 모여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상당히 아이들이 조금 학교 교실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내가 고른 책 가지고 와서 같이 읽고 얘기하고 아까 멈춰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멈춰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깊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눈을 다 벌릴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였어요. 눈이 그때 다 아주 망가졌어요. 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책 읽는 자세가. 근데
책을 읽는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전지로 그 당시에 제 친구 집에서 한 권씩 빌려다가 그걸 제가 다 읽었는데 그때 기억은 아직까지도 책을 어쩜 이렇게 즐겁게 읽었지? 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생생한데 이게 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경험을 좀 갖도록 해주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내가 읽었던 부분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 가치는 잘 몰랐는데 그냥 재밌었는데 네, 그냥 가치를 알았으니까 계속 읽으셨겠죠. 그랬나? 네,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아이가 내가 본 것을 책에서 본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아이는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태성 선생님은 시력은 나빠졌지만 마음의 눈은 되게 널려 있다, 열려 있다. 중고등학생들 책 읽기 싫어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게 좀 중고등학생들 책 가까워지게 또 책 많이 읽게 해줄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책이 지금 함께 읽기 수업을 아이들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와 읽을 것인가. 친구를 한 명 선택해서 이제 같은 책을 2명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4명, 5명의 한 그룹을 모아서 그 책을 가지고 그 국어 시간에 또는 수업 시간에 함께 읽기를 해나갑니다. 친구들이 그 시간 끝나고 났을 때 뭐 읽어봤어? 몇 페이지 읽어봤어? 이런 효과가 굉장히 있어서 조금 책 읽기를 좀 더뎌 하거나 싫어하는 아이들도 더 궁금함을 유발해서 더 끌어오게 하고 함께 읽기의 힘을 되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김현희 선생님이 오산중학교 친구들하고 함께 읽기 프로젝트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 먹긴 쉽지만 실천하긴 어려운 독서 생활.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책 읽기 프로젝트에 도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어떤 게 내가 읽을만 하게 더 재밌겠다. 뭐 이런 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두꺼운 걸 뽑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책 읽다 보면 이렇게 몇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잖아.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두꺼운 걸 많이 골라요, 처음에. 그간 학생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이나 추천받은 책을 주로 읽어왔는데요.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보며 독서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간 학생들. 이거 재밌겠다. 학생들은 어떤 책을 골랐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책을 써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했던 그 게임의 그 소설이죠. 주제도 장르도 모두 다른 12권의 책. 앞으로 프로젝트 모임을 통해 조금씩 읽어나가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책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소년 요르하 26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스스로도 책 너무 안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3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을 수가. 아니, 초등학교 4학년쯤 그때부터 안 읽었어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말 자체가 중학교 때문에 나왔어요. 예, 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한 100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독서와 멀어도 너무 먼 학생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책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12권의 책 중에서 민준이가 고른 소설을 읽고 만났는데요. 게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스피노프 소설. 다들 잘 읽어왔을까요? 또 왜 또 첫 번째 책에 또 이걸 또 골랐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읽으면서도 좀 후회했어요. 읽은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얘네가 있는 거 지금 13기지에 있는 거구나. 아니요. 랩이라는 또 다른 그 무슨 기지인데 이제 13기지에서 새로 제조가 되는 거죠. 다시 제조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의준이도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요. 그냥 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친구가 네. 보는 책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게임 관련된 책이 그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실패를 해봐야 선택하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 후로도 수업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학생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독서의 재미에 흠뻑 빠진 것은 물론 책을 더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왔던 구호가 뒤에 있는 구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쵸? 다르지. 이호는 결국 구호를 죽여야 되고 주고는 결국은 이호를 죽임당해야 하고 그냥 분명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구호가. 그렇군요. 예. 이제는 책도 술술 읽힌다는데요. 오늘은 나는 나를 돌봄이라는 책을 전권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독서량도 집중력도 껑충!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뛰다가 집에 가서 몸살을 났다고? 내용에 푹 빠져들어 울고 웃기도 하고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른 채 책을 읽으며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간의 변화, 학생들도 느꼈다는데요. 수업을 통해 성장한 점 3가지를 말해주면 좋겠네요. 책을 읽게 됐잖아. 원래 그냥 안 했으면 내가 책에도 손을 안 댔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핸드폰 줄이게 되었죠. 휴대폰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힘들어도 그걸 읽고는 와야지 뭔가 이야기할 것,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자기 바쁜 뭔가를 포기하고 읽고 왔어야 될 거고 그거 갖고 와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책장을 여는 순간 함께 열리는 새로운 세계. 문해력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저는 책은 그냥 혼자 읽고 뭐 정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편견인데 사실 저렇게 같이 읽으면 많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4명의 친구가 갖고 있는 책에 대한 경험이 다 달라요. 아까 중학교 와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한 친구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한 학기 600권도 읽었던 그런 그래요? 친구예요. 근데 중학교 와서는 책을 잃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살고 또 아까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했던 그 귀엽게 생긴 친구는 끝까지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고 왔을 때도 또 이제 난처했고 그런데 그때 그 책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소통의 시간이 배움도 있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만 끝까지 거기 또 읽어놔야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함께 읽기를 하다 보면은 교실에서도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좀 책에 어떤 관련이 없거나 좀 관심이 조금 멀어진 아이들도 친구들이 끌어주면서 같이 끝까지 읽게 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책 대화가 중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에서도 좀 더 깊이가 아이들과 이제 한 번 책을 읽었지만 또 책 대화를 하면서 한 번 더 뒤적이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 또 친구를 통해 배우는 것도 또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읽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별적인 읽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책을 읽는데 그걸 다 똑같은 책을 주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공통으로 읽는 책이 있고 개별적으로 읽는 책이 있고요. 우리 학교의 전략은 작가와의 만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작가 초청 전에 한 달에서 3주 정도 두고 책을 구입해서 학생들과 함께 읽고 독서 활동을 하고 그것도 이제 학년과 독서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작가를 만나요. 이걸 올해는 14분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작가의 만남을 하고 나면 그 책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음이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의 작가님들 중에 절반은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선정한 작가예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작가를 초청을 합니다. 지식정보책까지. 그리고 저는 도덕과 과학 수업을 하는데요. 국어과를 넘어선 그런 교육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 관련한 내용들 책을 고학년에서 읽을 거고요. 3, 4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건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에 관한 그런 책을, 지식정보 책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논의할 때 보면은 문학으로 많이 가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정보 책들도 이제 또 하나의 문해력
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잘 읽는다고 해서 꼭 지식 정보 책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 또 문학 갈래 내에서도 동화를 잘 읽는다, 소설을 잘 읽는다고 해서 시를 잘 읽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갈래 책을 좀 접해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이런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선택을 해야지 처음부터 나는 소설이 좋아, 소설밖에 안 읽었는데 소설이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전 사실 어렸을 때 책 읽기 경험을 보면 그냥 누구랑 이렇게 제 경험, 책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세계 속에서 그냥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책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책 읽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 그냥 머릿속에서 안에서 일어나는데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내밀한 거잖아요. 그 책을 읽고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주 내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해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말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의미, 그다음에 그 의미를 만들어낼 때는 글에 있는 정보, 그다음에 나의 경험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를 한다는 거는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만나는 어떤 그런 지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생각들이 만났을 때, 연결됐을 때 어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뭐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이 서로 만나는 어떤 그런 장치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움이 일어나는구나.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지? 내가 저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라는 것 또는 이제 이런 문해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적인 활동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조금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좀 책 읽는 거를 좋아하도록 하려면 김태준 시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이 좀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읽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책하고 멀어져 있고 또 교과에서도 이 독서에 대해서 많이 안 다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심 역할을 하는 건데 학교 차원에서는 교사들한테 책임이랄까 이런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작은 교사로부터 시작했지만 주변에 많이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환경 문제, 그러니까 학교 시설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학교 공간의 재구성, 아이들이 친근하게 또는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공간. 예컨대 꼭 도서실이나 어떤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 그냥 플로어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 이런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과목에 그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이나 다양한 전공들이 융합된 형태에서의 그런 책 읽기 경험. 이런 것들은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고 역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 발달, 인공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창의적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융합교육이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책 읽기의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교육과정의 개정 혹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제도와 맞물려서 이런 것이 이제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는 작업들이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좀 잘 연결시키고 어필하고 또 서로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정에서도 그런 지금 당장 무슨 입시 위주 교육이라든가 뭐 사교육이라든가 너무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앞으로 미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그 아이들한테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지원해준 부모들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 읽는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원 부탁드립니다. 나부터 잘하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책을 한 권씩 옆에 끼고 다니는 게 어떤 좀 멋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하철에 보면은 책을 읽는 거 거의 찾기 힘들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마치 어떤 노력을 안 하고 능력이 없고 뭔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는 거고 어른들조차도 그렇게 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좀 잘 읽고 잘 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문해력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인지적인 문제, 능력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정서적 역량이고 또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사회에 큰 영향이 되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리고 이 문해력이라는 건 참 키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참 진단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관심 그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그 공교육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려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여러 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사회로 변하고 또 뭐 코비드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 환경,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읽지만은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을 것이다. 그건 연령 간의 차이도 또 그렇게 나올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커버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커버할 것인가, 또 교육적으로 커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 북스타트 운동의 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한 20여 년 정도 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서 평생 책을 읽게 해보자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좋아하게 즐겁게 이걸 참여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자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자면 학문에 대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그런 평생 독자를 만드는 게 좀 가정과 학교에 이런 어린 독자들을 양성하는 키우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책임을 좀 다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느낄 때 우리 주변에 이제 주어진 자료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정보들을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이 과정에도 굉장히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 어려서부터의 독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경험이 그 아이를 독서를 계속 이끌게 만들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다시 책에 손을 책으로 집게 만드는 그 힘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어른들부터가 책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을 계속 갖고 그러려면 모두가 책을 즐겁게 읽는 습관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계속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문해력은 그냥 힘이 아니고 생존력이다. 문해력은 생존력이다 생각을 해요. 살 수가 없어, 문해력이 없으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걱정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해력은 학습의 기본 도구가 아니고 가장 지적인 최상위 도구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쉽게 가지려고 하지 마라. 아까 교수님이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력을 해야 돼. 방법을 찾으려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좀 책 읽는 분위기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야 어떤 여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른들이 좀 욕심 좀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 독서는 단순히 책 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서는 개인과 타인의 생각, 경험, 그리고 삶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지식학습의 과정으로서의 책 읽기보다는 삶에 대한 고민으로서의 책 읽기,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책 읽기에 대한 흥미, 관심이 생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하듯이 공부하면 굉장히 잘할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과정과 교육,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저런 수업이 없었나.